오디오북 꿀비소리 책방.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금요일에는 글을 쓰기로 한 여자들. 안녕하세요. 꿀비소리 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신간, 도마뱀 출판사에서 나온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네, 이 책은 금요일에는 글을 쓰기로 한 여자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금요일에는 글을 쓰기로 한 여자들. 이 모임의 이름은 금요일.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닌 월화수목 금토일.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전. 마그앤그레라는 작은 동네 책방에서 글을 쓰기로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갑자기 나도 글을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우리의 글쓰기 의욕을 불타오르게 하는 마법 같은 책인데요. 오늘은 꿀비소리 책방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을 다 들어보시고 이 책 속의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꼭 다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나도 평소에 이런 책방 모임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아직 문학소녀의 꿈을 버리지 못해 나도 글쓰기가 하고 싶다 등등 댓글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이유와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문을 조금 읽어드린 후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 정지연, 시윤정, 한진희, 최다올, 노분희, 이영실, 임정명, 광민주, 윤주연. 구인구색의 매력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윤주연 작가님의 작가 노트. 처음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글을 주로 썼다. 대체로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일기를 쓰고 나면 답답함이 없어지고 목구멍에 커다란 씨가 걸린 듯한 불편함도 사라졌다. 삶의 굴곡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글에 더 매달렸다. 글쓰기는 나에게 부작용 없는 묘약이었다. 동네 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같이 했던 분의 추천으로 금요일에 참여했다. 각자 자신이 써온 에세이를 낭독하고 합평했다. 나는 다른 사람 글에서 칭찬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치고 할 말을 적어갔는데 날카로운 지적이 오가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얼마 후 합평에 관한 나의 이해가 부족했음을 알았다. 작가의 의도를 읽으려는 모습, 근거를 갖고 교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느꼈다. 합평 시간은 작가와 독자, 두 입장을 온전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만 존재하던 글쓰기의 세계에서 독자와 함께하는 글쓰기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에 서 있다. 낯선 길이라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용기를 내보려 한다. 계속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로운 놀이, 윤주연. 수요일 아침 9시 정각.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거치대 위에 놓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른다. 언제나 그렇듯 딴 따라라라 까지만 울리면 바로 화면이 바뀐다.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하회탈처럼 환하게 웃는 백발 노인의 얼굴이 가로로 절반 잘려서 나타난다. 아빠, 얼굴이 잘려 보여요. 폰 각도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래, 이렇게? 이제 괜찮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후 친정아빠의 소중한 일정이었던 친목 모임이 모두 취소되었다. 외향형인 아빠는 집에만 있는 것을 너무 답답해하셨다.
그즘 이런 시기에 뭐라도 배우고 싶다며 갑자기 나에게 화상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으셨다. 학교 다닐 때 유독 음악을 잘 못하셨고 음치 박치에 음표를 읽을 줄 모르시니 성가책 볼 때 많이 불편하셨다나. 딸이 사용했던 바이엘 교재를 활용하면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OK 이모티콘을 보냈다. 레슨비는 매월 1일에 보내시겠단다. 아빠는 열심히 하면 음표를 읽을 수 있고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칠 수 있냐며 반복해서 물으셨다. 꼭 어린아이 표정 같았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영상통화로 피아노 레슨을 하고 체르니 100번 초반까지 진도를 나갔다. 주변에서는 피아노가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필요하므로 80대인 분이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셨다. 숙제 이외에도 유튜브로 피아노 레슨 수업을 찾아보고 본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녹화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등 입체감 있는 연습을 지속하셨다. 하지만 콩나물 모양의 음표가 점점 작아지고 손가락이 마음만큼 빠르게 돌아가지 않자 급격하게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졌다. 숙제도 잘 안 해오셨다. 피아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알콩달콩한 풋사랑에서 정점을 찍고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사랑과 비슷했다.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는 장기 연애 같았다. 고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해서, 주말 농장에 있는 잡초를 꼭 지금 제거해야 해서, 노인회 임원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휴강 신청을 했다. 모두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 맞아. 아빠는 끈기보다는 호기심이 강점인 분이셨지? 수업을 그만하자고 말해야 하나 고민할 때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시며 다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 하고 물으셨다. 갑자기 내가 듣고 있는 글쓰기 수업이 떠올랐다. 글쓰기 선생님의 아바타가 되어 그 주에 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아빠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글을 쓰자고 하면 어려울 테니 일반 독서 모임처럼 하다가 서서히 글쓰기 수업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았다. 함께 읽을 책 목록을 정했다. 최근에 내가 읽었던 책을 추천하고 아빠가 읽고 싶었던 책을 여쭈어 보았다. 방금 결정한 새로운 수업인데 아빠는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원고가 있는 사람처럼 읽고 싶었던 책을 좔좔 말씀하셨다. 내가 20대 노인과 바다를 재미있게 읽었거든. 지금 80대 노인이 된 상황에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 아,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왔잖아. 사과괴짜가 엎어서 흰천 씌운 책상에서 교과서로만 공부하다가 서울 왔는데 뇌짝이 주홍글씨란 책을 원서로 읽고 있는 거야. 서울 애들은 교과서 말고도 다른 책도 보더라고.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놀랐고 부러웠어. 그때 한글로라도 주홍글씨를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태 못 읽었네. 아빠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사연과 그에 따른 다양한 책 목록을 말씀하셨다. 책을 읽으신 후 이메일로 보내온 독서 감상문은 책 장면을 베껴 쓴 줄거리와 함께 참 재미있었다 라는 느낀 점이 전부였다. 시작이 반이었다.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아도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분량이 늘어났고 느낀 점이 길어졌다. 밥 먹듯이 출근하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 작가들의 말을 아빠가 실천하고 계셨다. 요즘은 글을 쓰면 친한 사람들 이메일로 본인의 글을 보내면서 반응을 살피신다.
아빠의 글을 읽고 사람들은 흥미로워했다. 아빠 친구가 똑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덕분에 책 읽는 삶을 살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책 선물을 보내주셨다.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한 칭찬은 안 해. 그게 진짜 속상하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안 기뻐요?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그마한 네모 화면 속 아빠는 정지 화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어머니 아버지가 쌍둥이 형들만 늘 칭찬하셨고 난 열심히 해도 칭찬하지 않으셨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순간만큼은 80대 노인의 마음이 아니리라. 아빠도 분명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고 아빠의 어린 시절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요즘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라 부모가 뭘 해도 아이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이론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진다. 요즘 내가 아이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떠올랐다. 6개월간의 책 수업을 끝내고 요즘은 아빠와 1:1 글쓰기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격주로 한 번씩 작가 선생님의 빙의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빠에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되새긴다. 백발노인과 중년딸의 새로운 놀이가 또 어떤 것으로 바뀔지 사뭇 기대된다. 최다울 작가님의 작가 노트. 어렸을 때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감명 깊게 읽었다. 주인공 제제에게 오렌지 나무 민기뉴가 있다면 나에게 민기뉴는 글쓰기였다. 처음 민기뉴는 일기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글로 답해 주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받아 적으며 점차 시를 쓰기 시작했다. 거창하게 부풀릴수록 끝이 초라해지는 뾰족한 시와 씨름하다가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게 화가 나서 한동안 시와 헤어졌었다. 하지만 이미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후라 다시 시 주변을 질척대다 맺은 인연이 금요일이었다. 1년여간 2주에 한 번씩 에세이를 쓰며 애써 덮어두었던 휴화상 같은 마음속 이야기 하나하나를 꺼내게 되었다. 때론 아파하며 때론 울고 웃으며 읽히지 않던 감정들을 똑바로 대면하게 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감정이 설익은 밥처럼 마음속에서 서걱거리고 못내 꺼끌거렸지만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보살핌으로도 쉼과 위로를 받았다.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을 보냈다. 독서든 글쓰기든 혼자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요일에서 만난 벗들과 함께여서 한 단계 나아갔고 성장했고 변화했다. 이처럼 멋진 분들과 우리의 시간을 정성스레 달인 달콤한 차 한 잔을 독자분께 대접해드린다. 천천히 함께 음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편 찾기 프로젝트 최다올 25살이 되던 해 익숙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가다 말고 멈춰섰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주방인데 나는 마치 처음 이곳에 들어온 사람처럼 무심하게 서랍 여기저기를 열었다 닫았다. 색이 바랜 몰딩, 가스레인지에 손때 묻은 손잡이, 실밥이 풀린 주방 타올, 차분하게 그 질감들을 손끝으로 느꼈다.
뭐지? 낯설면서도 지겨운 느낌은? 분명 어제와 다르다. 나는 이제 엄마의 주방이 아닌 오롯한 내 공간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날 이후 내 살림과 더불어 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서 팝콘처럼 터지고 있었다. 누구든 일단 들어와. 당장 결혼해버릴 테니. 비장하고 결연했던 내 편찾기 프로젝트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좀처럼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 어려웠다. 결국 28이 되고서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다. 29이던 이 남자는 결혼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는 평범한 노대리일 뿐이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구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된 남자는 평일에도 구미에서 수원까지 장거리 연애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계절을 다 지나봐야 안다고들 하지만 극심한 도파민이 서로를 혼미하게 했던 3개월을 지날 때쯤 이 남자라는 확신이 섰다. 소심하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자책하던 내게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곤 했다. 이해와 포용을 내포한 이 따뜻한 위로에 잔뜩 움츠렸던 어깨가 펴졌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온유한 그가 참 마음에 들었다. 만난 지 100일 가까이 된 어느 날, 좀 이른 감은 있었지만 나는 결단을 내렸다. 결혼을 할지 말지 불확실한 남자에게 더 이상 시간과 마음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내 프로젝트는 3년이나 미뤄진 상태였다. 이왕이면 엄마의 바람대로 29에 일하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기 전에 그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다.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떠나도 좋다고 생각했다. 가을의 어느 토요일, 우리는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이천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둘레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연애만을 위한 연애도 결혼만을 위한 연애도 싫다라는 애매한 말을 무슨 명언인 양 남자에게 던졌다. 지금 연애에 만족하던 남자는 좀 당황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모호했다. 좋아, 오케이. 즉각적인 대답을 듣지 못한 나는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을 혼자 내렸다. 그리고 쿨하게 보내주기로 했다. 아니, 그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일방적인 이메일로 차갑게 이별 통보를 해버렸다. 뜬금없는 이별 통보를 당하고도 이 남자는 당장 달려와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아주 신사적인 답장으로 나를 갸우뚱하게 했다. 흔히들 그렇듯 새벽녘 술에 취해 전화한다거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 번쯤 집 앞을 찾아올 법도 한데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배신감마저 몰려왔다. 쓰디쓴 이별 후 남자는 2달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고 했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며 물건들을 정리했으나 커플링만큼은 참아 버리지 못했단다. 그가 회사 화단에 커플링을 묻으며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사이 나는 나대로 맥이 빠져 어영부영 시간은 흘러갔다. 그해 시끌벅적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이 켜본 컴퓨터 끝자락에 조그만 채팅창이 같이 열렸다. 죽은 듯 검은 이름들 사이에서 환하게 온으로 살아있는 남자. 그는 내 마음속에도 살아있었다. 서로에게 보내는 분명한 그린 라이트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혼자냐며 놀리는 인사로 시작한 우리들의 늦은 대화는
다음 날 아침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를 다시 만난 날은 12월 31일이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남자의 머리는 아주 짧아졌고 여윈 얼굴은 추워 보였다. 회사 화단에 묻어두었던 커플링은 다시 그의 손에서 반짝였다. 한진희 작가의 작가 노트. 글쓰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운 좋게 집에서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열린 글쓰기 교실에 참여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띄어쓰기, 맞춤법조차 틀려 양팔로 원고를 가리고 얼굴을 붉힐 때가 많았다. 창피했지만 이미 글쓰기를 좋아하게 돼서 도망갈 수 없었다. 나는 속상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목욕탕에 간다. 글쓰기도 목욕하는 과정과 닮았다. 맨몸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한다. 온탕 안에서 찬찬히 나를 돌아본다. 어떤 이야기를 쓸지 깊이 생각한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퉁퉁 불었으면 구석구석 때를 밀듯 찬찬히 써내려간다. 다른 사람이 내 등을 밀어주는 일은 하평 같다. 혼자 애를 써보지만 제대로 닦기 힘든 곳이 있다. 퇴고는 마무리 샤워처럼 온몸을 구석구석 비누칠해서 다시 닦고 여러 번 헹궈내야 한다. 한 편의 글을 다 쓰고 나면 목욕탕에 다녀온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하다. 그동안 아무렇게나 덮어놓았던 감정들을 정성껏 닦고 씻어주니 속상하고 화났던 마음들이 맑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상쾌한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만날 보던 하늘, 만날 보던 길이 새롭다. 평소 관심도 없던 나무 주변에 난 숲풀도 눈에 들어온다. 언제 작은 풀들이 나왔는지 어디선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의 이야기도 들린다. 글을 쓰면서 나를 둘러싼 세상이 저마다 고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모쪼록 나의 글이 내 자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유서 찾기. 한진희. 시아버지가 사망한 병원에서 전해준 것은 환자 번호가 붙어있는 비닐봉지였다. 안에는 허리띠, 핸드폰, 시계가 있었다. 유품이라고 하기에는 낡고 다른 물건들이었다. 허리띠는 버리고 오래된 은색 손목시계는 내 서랍장에 넣어두었다. 낡은 폴더폰은 오랫동안 방전돼서 켜지지도 않았다. 우리 집에 있는 충전기와는 핀이 맞지 않았다. 켜지지도 않은 폴더폰이었지만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렸으면 해서 한동안 해지하지 않았다. 시댁에 갔을 때 전원을 켜보고 싶어 지퍼백에 넣어두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만에 시댁에 갔다. 마당과 밭에는 주인이 없다는 걸 아는지 농작물보다 풀이 훨씬 더 많이 살아 있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시아버지가 하던 대로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허름한 옷을 주워 입고 밭으로 나갔다. 풀들은 신이 나 있었다. 고랑에도 밭작물이 늘어서 있는 줄에도 마음대로 살았다. 이마에 땀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풀을 뽑았다. 아무 말 없이 2시간 넘게 풀을 뽑고 나니 팔다리는 아픈데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지도 않은 맥주 한 캔을 빈속에 벌컥벌컥 마셨다. 시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다. 맨날 밥보다 술만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내 말도 잘 안 듣는 고집불통이었다. 시아버지가 맨날 앉던 자리에 나도 따라 쪼그리고 앉아 텅 빈 집안을 돌아보았다. 짝이 맞지 않은 가구들도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 듯 했다. 낡은 소파 사이로 충전기 선이 보였다. 궁금했던 폴더폰을 비닐에서 꺼내 연결했다. 충전이 다 된 핸드폰 전원을 켜고 시아버지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다. 하루에 2~3통 전화가 왔다.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자주 눈에 띄었다. 면사무소에서 시아버지에게 배치한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1~2주에 1번쯤 며느리 한진이가 있었다. 통화 내역은 시아버지가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고스란히 이야기해 주었다. 통화 목록에 드문드문 적혀있는 내 이름, 성까지 붙어있는 한진이라는 이름도 그 앞에 붙은 며느리라는 말도 낯설었다. 가족과의 통화는 나 말고는 별로 없었다. 남편은 내가 눈을 흘기며 아버님께 전화 한 통 넣으라고 해도 거의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속상한 이야기를 큰아들인 남편에게 주로 했다. 혼자 살던 시아버지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통화할 때마다 서로 작은 생채기만 남겼다. 결국 안부 전화는 내 몫이 되었다. 나는 의무감을 느끼고 억지로 전화한 적이 대부분이었다. 통화 내용도 매뉴얼로 정해놓은 듯 싱겁기만 했다. 시아버지가 혹여나 서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시아버지가 떠나고서야 간절하게 흔적을 따라가 본다. 텔레비전 옆 베개 밑 식탁 유리 아래 서랍 속 등 집안 구석구석에서 시아버지가 꽁꽁 힘주어 적어둔 쪽지가 나왔다. 모두 우리 집 주소다. 우리 신혼집부터 이사 다녔던 주소들이 다 나왔다. 전에 살던 집은 한 번씩은 왔다 갔었다. 지금 사는 집은 돌아다니는 것도 힘에 부친다며 오지 않았다. 여러 번 모시러 간다고 했지만 극구 싫다고 했다. 코로나19 국면이기도 해서 많이 매달리지 않았다. 이사하고 새 집 주소를 적어드릴 생각도 못했다. 시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로 주소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도로명 주소는 더 못 믿어했다. 나는 아파트 이름에 영어가 많아서 목청을 더 높였다. 귀도 글도 어두운 시아버지는 마을 친구분을 데려와 수화기를 바꿔가며 겨우겨우 받아 적었다.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땡땡땡동 땡땡땡호. 뭐라고? 안 들려. 다시 그게. 푸르다 할 때 푸르, 지우개 할 때 지, 오리 할 때 오. 그래서 푸르 지 오. 뒤에는 자석할 때 자, 이빨 할 때 이. 이어서 불러볼게요. 푸르 지 오 자 이 아파트. 주소를 적는데 10분 이상 걸렸다. 다행히 받아쓰기 하듯 적어낸 주소로 신선한 두릅나물도 더덕도 옥수수도 잘 배달되었다. 우리 집 주소를 삐뚤지만 꼼꼼하게 적어둔 쪽지가 내게는 유서로 보였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고 보듬고 싶었는지 이제야 보이는 게 말이 돼? 라고 스스로 따져보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만 대하려고 했다. 전화는 한 달에 2~3번, 간식은 한 달에 1번 택배로 보내드렸다. 통화할 때도 다정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나를 제일 먼저 찾았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119에 실려갈 때 구급대원이 전화를 했었다. 구급대원이 시아버지 전화기에서 나를 찾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만묵님 며느님 되시죠?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에게 의식이 있다며 바꿔줬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구급차 아니어도 씩씩했다. 진이야, 나 병원 가고 있다. 그날 구급차를 타고 가며 내게 전화했던 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다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우리 집 주소가 삐뚤게 적힌 쪽지를 찬찬히 다시 짚어본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리운 얼굴처럼 다정하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9명의 작품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새로 나온 신간이라 허락한 분량만큼만 읽어드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 놓을게요. 네, 오늘 낭독해드린 본문도 중간까지만 읽어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못다한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책 금요일을 함께하는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부, 워킹맘, 엄마, 아내, 며느리,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근한 여자들. 이 여자들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뚜벅뚜벅 글을 쓰고 합평하고 퇴고하기를 반복하며 드디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세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글들이 모여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온 순간 서점에 책이 진열된 모습을 보며 이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럽습니다. 이 작은 모임의 시작이 어쩌면 이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특별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9분 중 한 분은 실제로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2024년 제9회 시와 산문 신인문학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이 특별한 금요일의 만남은 살아 꿈틀대며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몇 년 전에 TV 드라마로 나왔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란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작은 책방에 모여 함께 글을 낭독하고 글을 쓰고 서로 간식을 나누는 따뜻한 모임에 나가고 싶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의 삶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꼭 저런 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9분의 작가님이 더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 책에 9분이 쓰신 글들을 읽어보면 이 글을 통해서 그분들의 살아온 경험이나 생각들이 보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의 성격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이분들처럼 글을 쓰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까? 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보일까? 나는 어떤 이야기부터 써내려가게 될까? 나다운 글이 나올까? 이 책장을 덮을 때 드는 생각은
나도 당장 동네 이런 모임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라는 오랜만에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아마 제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실 텐데, 다들 중고등학교 때 문학을 좋아하는 소년, 소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겠죠? 네. 네, 끝으로 민음사 편집자이신 김지연님의 추천사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저에게도 정말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추천사. 처음에는 내 또래 여성들이 시인과 함께 한다는 글쓰기 모임이 궁금했다. 한 달에 2번이나 마감을 견디며 몇 년 동안 글쓰기를 계속해왔다고?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다가 속절없이 빠져들어 버렸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들의 글을 읽으며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듯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작은 한숨이 비어져 나오기도 했다. 삶의 순간들을 제대로 포착한 잘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글들에는 자신과 제대로 대면해 본 자만이 가진 품위 있는 솔직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다. 아, 내게도 이런 문우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이 쓴 잘 쓴 글을 찾아 헤매는 업을 가진 내가 꼽는 좋은 글은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움직이게 하는 글이다. 잘 쓴 글은 다 읽은 후 독자를 종이 앞으로 데려가 연필을 주게 한다. 이 책이 글쓰기 동인의 문집에 머물지 않고 독자에게 가 닿는 또 다른 이가 종이 한 장을 마주하게 할 엄연한 한 권의 책이 되기를 바란다.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살피고 임금 노동을 하는 고단한 삶에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모임 안에서건 밖에서건 모두 건필하시기를.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작가님들은 글쓰기를 멈추지 마시고 저희 꿀비의 구독자님들은 글 읽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